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차영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양생명공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구의 71%는 우리 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워터 플래닛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특히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1%, 그리고 지구 부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또 바다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생명이 시작됐던 그 생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른데요. 특히 온도, 압력, 염도, 그리고 기체,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이 바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나가는 생명들이, 다양한 생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해양 생물은 지구 전체 생물종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현재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해양 미생물, 해양 바이러스, 해양 식물, 해양 동물들, 우리 지구상에서 알려진 모든 군의 해양 생명체들이 해양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해양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현재 1356종이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특징을 좀 잠시 알려드릴게요. 특히 해양은 우리 육상과 다른 그런 매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상은 공기가 매질인데 비해서 바다라는 것은 이 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어 기작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고 또한 생활 방식도 굉장히 다른데, 물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알듯 조류라든가 해파리들은 떠서 생활할 수 있겠고요. 또 운동성을 위해서 부력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성을 위해서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붙어서 생활하는 생명체가 있는데, 대신에 붙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이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먹이를 걸러서 먹는 필터 피더라고 하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다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생명체들도 많은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면적당 이 표면적을 커다랗게 해서 부력을 크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 전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또한 우리가 이 생명체라는 서로 또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바다에서는 이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육상과는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생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그 생물로부터, 해양 생물로부터 우리가 어떤 우리한테 필요한 인류에 유용한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류 복지와 산업에 기여하는 공학 학문이 바로 해양 생명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산업이 바로 해양 생명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기존의 우리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그 대상이 이 해양 생명체로 우리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기법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해양 생물이 갖고 있는 육상과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이 해양 생명공학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 생명 산업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현재 한 2025년도에 한 7조 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개의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해양 생명 산업, 해양 생명 공학이 이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거기서 화학 물질이라든가 의약품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 물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우리가 합쳐서 이 해양 바이오 소재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고요. 또 해양 에너지 쪽의 분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이런 쪽 관련된 산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양 바이오 소재는 이 해양 생물 또는 그들이 구성하는 이 생체 분자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인류 생활에 유용한 소재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먹는 거, 식품, 또 기능성 식품 소재의 첨가물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장품 소재로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신약 소재를 이 해양 생명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대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의료 소재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떤 소재 분야에 따른 이 부가가치 상승도도 좀 고심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 생물 자원을 직접 이용할 경우에 부가가치를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좀 가공해서 어떤 바이오 식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가치는 한 10배 이상 늘어나죠. 그것이 또한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소재가 되면요, 수십에서 수백 배가 되고, 그것이 신약이라든가 어떤 의료 소재가 되면은 수십만, 수백만 배 또는 뭐 수천만 배까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가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 연구 분야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부가가치가 높은 쪽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도 필수적이겠죠. 이 해양 바이오 소재는 이 성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크게 일단은 이 단백질, 탄수화물, 뭐 핵산, 지질 또는 저분자 화합물 같은 이 탄소를 갖고 있는 유기 소재 기반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실리카라든가 탄산칼슘 또는 금속 미네랄 같이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무기 소재 기반의 성분이 가능하겠고요. 또 그것이 섞여 있는 유무기 복합 소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기 소재를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체에 존재하는 분자인 생체 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단백질 같은 거가 되겠죠. 또는 다당류들, 핵산, DNA, RNA, 지질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분자로 되어 있는 생체 분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양 바이오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광물, 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이 광물 현상을 이용한 이 무기 소재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겠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 조개 껍데기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생명체이긴 하지만 뭐 다이아톰이라든가 또는 이 스펀지 같이 우리 탄산칼슘이라든가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활용해서 우리가 무기 소재도 얻어낼 수 있죠.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넘어가겠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실제 응용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양에서 어떤 소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바이오 소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우리가 잘 고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야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경제적인 소재의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재를 대량으로 확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 화장품, 화학산업 같이 약간 좀 벌키한 산업 쪽은 기본적인 경제적으로 소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소량의 소재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약물 전달, 의료기기 쪽 이런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재가 확보해야겠지만 또한 이 경제성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소재의 구분이 있지만 이 유기 소재로 우리가 국한해서 말을 할 때 유기 소재를 그럼 어떻게 확보하느냐? 먼저 우리가 해양 생명체로부터 직접 자연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직접 확보해서 거기서 추출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해양 생명체의 폐기물로부터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안에 많이 함유되고 있는 소재인 예를 들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뭐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것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자연 추출로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유전 정보가 DNA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DNA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생명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죠. 우리가 생합성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합성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펩타이드 또는 핵산같이 자그마한 그런 또는 저분자 화물 같은 것들은 그런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도리어 더 편하고 더 경제적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재도 결국은 소재의 어떤 구성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을 잘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뭐 각자의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 추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명체에서 얻어내니까 우리가 그 장점이라는 것은 어떤 어업이라는 게 양식업 분야의 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자연 추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처럼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합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해양 생명체로부터 직접 많이 만들어내죠. 추출해내죠. 특히 이제 우리 조류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결국은 원자재의 수급 체계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계절별, 또 지역별 소재가 차이가 나서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생합성을 하든지 화학합성 하는 경우에 장점은 이 원자재의 수급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공장 시설에서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조업 시설 구축에 따른 뭐 일자리 창출 가능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단점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제한된 소재만이 합성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합성 또는 화학합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이런 해양 생명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소재들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해양 생명 공학 제품들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몇 가지 뒤에 이그젬플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생명체를 구분해 가지고 그 생명체에 따른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생물입니다. 해양 미생물입니다. 이 해양 미생물은 우리가 뭐 우리 육지에 있는 미생물들이랑 뭐 크게 사실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 살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그런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특성,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이라든가 또 온도에 따른 이 생활의 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양 미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해양 미생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소재는 육지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얻어내는 것과 또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미생물들은 우리 역할이 이제 어떤 분해자 또는 이 생산자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어떤 활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다든가 의약품 소재로 얻을 수 있겠고요. 또 화장품 소재로도 얻을 수 있겠고요. 이 해양에서는 이제 뭐 미생물들은 뭐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다 발견됩니다. 미생물이 없는 곳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층수, 심층수, 뭐 해저토, 해양동물, 해양식물 같이 공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저 열수구체가 굉장히 뜨거운 데서도 미생물들은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 호염성, 호합성, 저온성, 고온성 등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미생물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생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내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배양 가능한 미생물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99%는 배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하나의 이그젬플은 또 저희가 환경정화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9년도에 이 엑손 발데즈라는 이 유조선이 침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석유들이 밖으로 방출돼서 그 지역에 바다에 환경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죠. 그것들은 결국 이 바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제거해 줘야지 이 환경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결국은 이 탄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고 또한 계면활성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들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환경 문제를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런 분야도 우리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잘 안 보이는 또 생명체 중에서 해양 미세조류가 있습니다. 해양 미세조류는 크기가 한 수 마이크로에서 수백 마이크로 되는 굉장히 자그마한 사이즈의 생명체인데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있고요. 특히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미세조류는 해양 미세조류는 굉장히 다양한 천연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성 소재들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고요. 특히 황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항염증 등 다양한 활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기능성 식품, 또 화장품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또한 환경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양 미세조류는 일단은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물론 해양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대량 배양 기술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해양 미세조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대량 배양 기술이 가장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키웠다 하더라도 실제 수확하고 나면은 실제 양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 생물공학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실험실적으로 뭐 리액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외부에서 이 햇볕을 이용해 가지고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바다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 케이스 아니면 뭐 대표적인 해양 미세조류 제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싱글셀 프로틴이라고 불러는 이 스피룰리라는 그런 미세조류군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단백질이 충분하고 그 안에 다양한 이 활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식품 대체 물질로 첨가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러 가지 양식에 사용될 때 우리가 거기에 첨가물로 사료 첨가제로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양 미세조류를 통해 가지고 요즘은 이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미세조류 중에서 이 지질을 많이 축적하는 이런 미세조류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를 대량 배양하고 그의 미세조류 지질을 우리가 에스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디젤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디젤화 시켜서 우리 대체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조류죠. 해조류는 굉장히 이 해양에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CO2를 저감하는 그런 커다란 능력도 갖고 있지만,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식재원도 되고요. 또한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이 해조류부터 우리가 유용한 물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좀 낮은 수심에서 자라는 녹조류 같은 것들가 있고요. 중간 정도는 갈조류,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처럼 좀 가장 깊은 데 사는 이제 홍조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조류는 주로 이제 기능성 식품이나 이 화장품 쪽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광보 기능도 있고, 항염증, 골다공증 예방, 뭐 항비만, 항바이러스, 항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런 활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식품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뭐 광보 기능 같은 것들과 어떤 이 세포 재생 분야에 대한 활성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기능성 식품 소재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소재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재로는 이 우리가 잘 아는 한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천은 이 홍조류인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다당류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생물공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미생물 배양할 때 이 고체 배지에 같이 넣어주는 성분으로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음식이나 식품 첨가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 한 성분인 이 아가로스만 좀 더 순도 있게 분리해내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전기용동 젤로도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소재가 되겠고요. 또 이 갈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에 많은 이 다당류인 이 알긴산도 우리가 많이 또 생물공학적으로 활용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알긴산 또는 알지네이트라 부르는 이거는 칼슘을 통해 가지고 칼슘 이온 같은 이제 이가의 금속 이온과 같이 결합함으로써 이 젤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어떤 약물 전달 소재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이것은 이 알긴산을 분해할 수 있는 포유류가 없습니다. 포유류는 이 알긴산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소화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하지만 혹시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서 작동하는 어떤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알긴산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 해조류부터 우리가 이제 에탄올을 생산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해조류에는 또한 탄수화물들도 꽤 많이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뭐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뭐 스타치라든가 전분이라든가 셀룰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왔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치 같은 거는 우리가 먹는 것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셀룰로스 같은 것들은 현재 가장 좋은 대체 바이오매스가 될 수 있겠지만, 셀룰로스를 사실 포도당으로 분해하기가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사람들이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 해조류를 대체 바이오매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해조류부터 바이오에탄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도 현재 설립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생산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동물로 넘어갈게요. 뭐 해양동물은 우리가 또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멍게, 우렁생이라고 부르는 이런 멍게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 활성 소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떤 음식물로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드로친 황산염이라든가 푸코이단 또는 뭐 타우린, 이런 페놀 화합물, 또 오메가3 같이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고요. 비타민도 많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식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 셀룰로스를, 이 멍게의 껍질이 셀룰로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셀룰로스는 식물에서 주로 존재하는 그런 다당류인데, 동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셀룰로스가 바로 이 멍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성 셀룰로스를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면은 이 멍게 껍데기에서 있는 셀룰로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고요. 아마 동물성 셀룰로스, 제가 이쪽 전문은 아니지만 이 식품성 셀룰로스와 다른 특징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 보고도 우리가 또 굉장히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좋은 음식물로 활용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활용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하죠. 보고독은 사실은 이 해독제가 없는 거의 유일한 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마취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 해양독, 이걸 이용한 진통제, 마취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청자고동이 갖고 있는 독성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몰핀의 한 100배, 1000배 이상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강력한 진통제가 이제 자이코노타이드라는 이 성분인데, 이게 2004년도에 FDA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2017년도에 2,700만 달러의 이제 제품으로, 매출로 달성된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 강력한 진통제, 해양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항암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는 이 해면, 씨스판지라는 이런 해면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일본의 검정 해면으로부터 추출됐는데 2010년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것이 이제 그 제품화돼서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한 굉장히 효자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찾아낸 것은 해양동물을 찾아냈지만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이것은 이제 이 구조를 기반으로 화학 합성해서 제품화됐습니다.
또한 해양 동물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게, 크랩이죠. 이 개의 껍데기 또는 우리 그 새우 껍데기는 바로 키틴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알 수 있고요. 또 키틴의 이 변형체인 키토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틴, 키토산은 이 셀룰로즈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유기물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항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생체 적합성도 높고 생분해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의료용 소재 또는 화장품용 소재, 기능성 식품 보조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홍합도 우리가 대표적인 해양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이제 홍합을 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부터는 이 홍합 얘기로 주로 제가 집중해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홍합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바다에서 붙어서 생활하는 그런 생명체죠. 이 홍합을 우리가 손으로 떼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합이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 이렇게 강한 접착력을 갖고 이 바다에서 붙어서 생활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로부터 접착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금 현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바이오 소재를 제가 하고 이 바이오메디컬 공학 분야에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생명체로부터 이런 바이오메디컬 공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는 이 해양 생명공학과, 이것을 소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재설계 기술에 필요한 분자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 확보하는 그런 소재를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메디컬로 적용하는 그런 연구가 중요한 개발 전략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홍합 접착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을 접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상처가 났다. 자그마한 상처야 밴디지를 발라도 되지만 커다란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봉합사라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그 조직을 접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직을 절개를 하고 결국은 치료하고 나서 다시 그 조직을 접합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조직을 접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봉합사라든가 어떤 스테플러 같은 것들을 이용한 이 물리적인 기반의 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직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 조직의 손상이라든가 괴사를 유발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영구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좀 나더라도 일단 접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몸 안에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데, 우리 몸은 대부분이 7% 이상이 물로 차 있는 환경입니다. 혈액이라든가 책 또는 소변과 같이 많은 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빠져나온 것을 완전히 이런 봉합사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약한 조직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봉합사로 꿰매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고요. 특히 약한 조직이 찢어졌을 경우에 체액이 누수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폐혈증 같은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목숨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봉합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봉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접착제를 개발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제품들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체 내부 조직에 안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접합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접착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제품 사례 중에서 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계열의 이 화학 합성 접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순간접착제 성분인데, 독성을 아무리 줄였어도 이 독성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요. 완전 피부 밖인 경피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접착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긴 한데 이것은 실제 접착제는 아니고요. 우리 혈액이 응고되는 지혈제라는 그 제품으로 승인받은 건데, 이 지혈될 때, 피가 응고될 때 생성되는 약간의 접착력을 가지고 의사들이 실제 봉합사를 활용하고 나서 그 앞에서 체액들이 빠져나온 것들을 누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보험식의 제품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 의료접착제로 개발해야 될 거는 기존 현재 갖고 있는 화학 접착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접착력과 이런 단백질 계열의 이 피브린과 같은 실제 접착제는 아니지만 이런 계열의 접착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차세대 의료접착제의 개발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생분해성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몸은 움직성이 많기 때문에 이 딱딱한 접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한 접착이 돼야 되겠고요. 또 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와해되지 않고 접착을 할 수 있는 수중 접착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접착제를 사실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해양이 갖고 있는 해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착성 생명체들을 잘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이 해양에는 물속에 붙어서 생활하는 생명체들이 많고요. 이러한 생명체들은 굉장히 독특한 수중 접착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하면은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접착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해양의 물의 환경과 우리 몸 안의 환경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해양에서 작동하는 그런 소재들은 우리 몸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홍합은 이 족사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발로부터 그 끝에 접착제를 분비해서 표면에 붙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족사에 붙어있는 이 플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접착제 덩어리인데 그거 하나가 약 한 12kg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한 20개만 되더라도 한 200kg 이상의 접착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손으로 뗄 수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표면에 강하면서도 유연한 접착이 가능하고요. 또 물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중 접착이 가능한 기본적인 접착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면역 반응을 거의 유도하지 않는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한 40년 정도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가 오래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은 충분한 양의 소재를 얻어내지 못하면은 어떤 실제적인 산업화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왜 이것이 상업화가 안 됐을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바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홍합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해가지고 홍합으로 직접 추출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약 1g을 만들어내는데 한 10,000마리 홍합이 필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어려운 공정을 통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료 소재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저는 이 바이오 시뮬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과 같게 이 미생물 배양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 1리터 액체 배양을 통해서 약 한 10,000마리의 홍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 1g 정도의 접착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응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그런 우리가 이 동결건조해 만들어낸 단백질 파우더가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원천 소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홍합접착제 원천 소재는
저희 연구팀이 갖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밀을 키워서 밀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만드는데 밀가루를 직접 먹지는 않습니다. 밀가루를 직접 먹는 경우에는 굉장히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러지 않죠. 주로 빵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거나 일단 가공을 해야 됩니다. 제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확보하는 소재를 얻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파우더는 이제 밀가루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형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표면 코팅제로 만들든가 어떤 섬유 형태로 만든다든가 어떤 젤 형태로 만든다든가 또는 나노나 마이크로 사이즈의 입자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형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합성 고분자로 만들 수 있는 제형은 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제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의료 분야 활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생물공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자연 추출한 것보다는 값싸게 경제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경제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는 결국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분야겠죠. 그래서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분야 쪽으로 주로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방광누공 치료가 되겠고요. 이 방광누공이라는 것은 이 비정상적으로 이 방광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소변이 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 없이 소변이 계속 새요. 약간 요실금과 같은데, 요실금 경우에는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이 새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냥 소변이 셀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광 누공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동물로 유효성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동물로부터 이 방광 조직을 꺼내서 우리가 먼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이 엑스비보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방광에 구멍을 내고 빨간 물을 채우면은 그 방광에 물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광 누공이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물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 구멍을 메꿔서 그것이 이제 가교가 되면은 그 밀폐가 되고, 물을 채워도 그것이 이제 방광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방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축과 팽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밀폐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이 딱딱한 접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아노 아크릴리트 같은 화학 접착제는 초기에는 이 어느 정도 밀폐력을 가지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요, 그 밀폐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나중에 탈착되는 것들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 홍합 접착 단백질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을 하더라도 그 밀폐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 돼지 동물을 통해 가지고 그 방광누공 부분을 밀폐하는 그런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밀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분석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CM 서저리라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구멍이 그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피부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혈제 제품이고 실제 접착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밀폐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봉합사라든가 이 접착 단백질을 활용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구멍이 잘 메꿔졌고 자연 재생이 잘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합사인 경우에는 이 봉합사가 좀 남아서 염증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접착 단백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우위와 그다음에 실험적인 수술적인 편의성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홍합 접착 단백질은 또한 우리 뼈 재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 잇몸 쪽에 뼈가 약해져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사실 잇몸 보강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주로 이제 잇몸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골 이식제라는 것이가 있는데, 주로 이제 현재 이런 동물 골 이식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화학 합성된 골 이식제를 활용해서 뼈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은 골 이식제를 이용해가지고 뼈를 보강하는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그 뼈가 보강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환자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뼈 이식제를 우리 몸에 넣었을 때 이 체액에 의해서 쉽게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체액에 의해서 와야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면은 이 골 재생을 더 빨리 유도시켜서 우리가 이 뼈가 보강되는 것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만약에 뼈 보강을 2배, 3배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환자의 삶의 질을 2, 3배 늘려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골 이식제만 넣은 거에 비해서 가장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바인딩 된 것은 이제 접착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뼈를 뭉쳐 놓은 건데, 실제 골 이식제를 넣어주면은 이러한 골 이식제는 이 신생골이 가장 잘 빨리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골 밀도도 정상 뼈와 거의 근접하게 도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시면요, 골 이식제만 넣은 경우에 막 도망가는 이탈되는 골 이식제가 보이고 그 뼈가 좀 얇게 생성되지만, 이렇게 접착 단백질과 같이 바인딩된 골 이식제를 이용하면은 신생골이 굉장히 두껍게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하이드로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을 했는데, 요거는 뭐 해양은 아니지만 우리 곤충이 갖고 있는 이 곤충의 이 접합 부위에 사용되는 이런 각유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타이로신끼리 서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초 내에 서로 연결되면서 이 액체가 이 말랑말랑한 하이드로젤 형태로 바뀔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들이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이 조직 피부 접착제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난 경우에는 주로 봉합사로 가지고 봉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절개 부위를 이런 접착 단백질로 도포하고 나서 무해한 블루라이트 가시광선을 쪼여주면요, 그 사이에 이 서로 분자들끼리 결합이 되면서 말랑말랑한 이런 하이드로젤로 바뀌게 되고 그 접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접합이 일어나면서도 이 흉터가 최소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 홍합접 단백질은 이 제약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약물을 전달할 경우에 이 약물이 실제 우리 몸에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가서 오랫동안 남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접착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신약을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정맥주사라든가 아니면 근육주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그냥 약물만 넣었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치료 부위에 그것이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개발해서 어떤 우리가 개발한 치료 약물들을 탑재하는 그 제형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현재 최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우리가 전달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제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우리가 정맥주사라는 걸 통해서 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신 독성의 부작용의 문제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은 어떤 접착성을 가지고 국소적으로 약물 전달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우리 몸을 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 부위에 전달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부위에만 약물을 찔러 넣어서 그 부위에 오랫동안 이 접착성을 가지고 약물이 그 부위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신 독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약물 양을 적게 쓰고 또한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테스트해 본 것은 이제 암 치료 분야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암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고요. 특히 남성 쪽에서 굉장히 많은 암 발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수술 통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라든가 화학요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신 독성에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자가 굉장히 암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하나의 방법은, 그래서 저희가 접착성 나노 항암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 안에다가 약물을 탑재하는데, 이 나노 입자가 이 접착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착성을 가지고 고형암을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제 잔존 암세포 주위에다 뿌려놓으면,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놓으면은 그 입자가 암세포에 붙어서 있다가 이 크기가 한 100나노 정도 되기 때문에 엔도사이토시스 기작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pH가 낮기 때문에 그 낮은 pH에 의해서 그 입자가 와해돼서 탑재되어 있던 약물이 방출돼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암을 억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형암 부위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나면은 이렇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다른 접착성이 없는 나노 입자를 찔러 넣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나노 입자들이 없어지지만, 접착 단백질 나노 입자인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찔러놓은 암 부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 암세포도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물로서 줄기세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줄기세포 전달을 하는 쪽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것은 심근경색이 되겠고요. 심근경색은 알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죠. 특히 이 돌연사 일위 질환이겠고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심장 이식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공여자의 문제로 심장을 실제적으로 이식해서 이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치료 기술로서 사람들이 이제 줄기세포를 전달시켜서 문제가 되어 있는 심근 부분을 재생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압력이 굉장히 높고 혈액이 통과되는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심장 환경에서 대부분의 줄기세포가 바로 없어지는, 그리고 실제 몇 개 남지 않는 줄기세포가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접착 소재를 이용해서 이 줄기세포를 심근경색이 생긴 부위에 오랫동안 남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심근경색 모델을 만든 다음에 줄기세포를 넣어주면요, 줄기세포만 넣은 경우에는 심근에서 굉장히 금방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접착 소재와 같이 이 줄기세포를 전달했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4주 이상에서도 이 형광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조직 분석한 그림을 보시면요, 두 번째가 이제 심근경색이 생긴 모델인데, 오른쪽에 이제 심근벽이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압력에 의해서 이게 터지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줄기세포를 넣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 심근벽이 두께가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효과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른쪽에 심근경색과 접착 단백질을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생긴 그 벽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잘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면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효율적으로 전달시켜서 심근경색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홍합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현재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생물공학이든 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하나의 목표라고 하면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아이템 하나라도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아마 꿈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 홍합절제 단백질을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 이런 소재 대량 확보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제형 연구라든가 의료 적용 연구를 통해서 2015년도에 벤처 회사를 설립을 해서 현재 열심히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임상을 끝나고 아마 실제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조만간에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양생명공학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해양생명공학의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해양생명공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물공학적인 지식을 이 해양생명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 그것이 바로 해양생명공학 연구가 되겠으니까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쪽 연구 분야에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생물공학계 주관으로 기획된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이번 시간에는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포항국가대학교 차영준 교수님의 강연을 잘 들어봤습니다. 해양 소재의 특징과 미생물, 그리고 미세조류, 거대조류, 동물 등을 포함한 해양생물, 그리고 동물들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특히 에너지, 환경,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소재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가치를 활용해 주셔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통해서 생명공학 분야는 정말 다양하구나. 특히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해양 소재 분야의 잠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너무 멋진 강연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은 자원회복이라고 할 만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 소재들이 잠재적인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소재 탐색 연구에서 육지의 생물과 달리 해양 생물 소재의 발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바다에서 실제적으로 이 해양 생물들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좀 육상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그래도 우리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해양 생물들은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 기존의 수산업이라든가 어업 쪽에 활용하던 해양 생물들은 우리가 양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도 가능하고 또 우리 바다에 가서 뭐 어류 같은 거는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해양 생물들은 사실 찾아내고 그걸 또 대량으로 확보하고 그걸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아직 좀 축적이 덜 돼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미세조류라든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 미생물들을 대량으로 배양하는 것이 우리 육상에서 있는 생명체에 비해서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걸 맞춰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거기에 그 압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인 경우에는 그 어떤 바이오리액터라든가 그 배양 환경이 그런 것까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생물을 결국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유용한 생물 소재가 이제 발굴되었는데요. 이 해양 생물의 그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는 그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또 이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잠시 제가 이제 소재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해양 생물로부터 뽑아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한 생합성이라든가 화학합성이 어려운 소재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같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이 해양 생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물을 찾아서 거기서 직접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고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것이 우리가 타겟하는 소재다.
하면 당연히 그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직접 많이를 확보 못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유전 정보만 잘 하면은 우리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것처럼 다른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대장균에 이런 정보가 바로 그 도입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좀 모레큘러가 큰 경우에는 예, 예.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상하는 익스프레션 시스템에 맞게 뭐 제네릭 코돈도 다시 디자인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설계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전 정보가 어떻다고 그대로 넣어서 사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물공학적 기술들이 우리가 같이 활용이 돼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제가 조개 껍질이 이렇게 해양 소재로 활용되는 거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홍합도 소재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뭐 둘 다 조개 껍질이나 홍합 껍질도 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셔서 잘 이 가루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래서 인공 골 이식제로 활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합도 사실 가능은 한데 워낙 이 조개 껍질에 비해서는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뭐 가공하거나 실제 얻어낼 수 있는 양이 충분치 않아서 활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꼽이 더 크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양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그동안에는 제가 뭐 박사 때라든가 외국에서 포스트학 연구를 할 때 주로 이제 저희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하는 뭐 의학 단백질 쪽에 사실은 연구를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뭔가 이 구조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홍합이 만들어낸 이 접착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왜 실제 실용화가 안 됐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실제 필요한 어떤 소재인 것 같은데 실제 실용화가 안 됐을까를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를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려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홍합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홍합이 바다에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해양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우연히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과제를 이제 장기간 과제를 이제 저희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이제 말미잘에서 유래하는 뭐 실크 소재를 만든다든가 또는 이 펄 오이스터 우리가 이제 조개 진주조개라 하는 거기서 우리가 탄산칼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원리 또는 스펀지라든가 다이아톰이 갖고 있는 실리카 규소 성분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생물공학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한 이 해양 생물 연구를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양 생명공학 전문가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기는 홍합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그럼 홍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해양 생물들을 연구하셨는데요. 이런 마찬가지로 해양 생물 연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웠던 점과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조심스럽게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 사실 어려웠다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자체를 뭐 개발하는 거에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분야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소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내는 소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천 소재를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원천 소재다 보니까 그거를 평가할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착 소재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진짜 접착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우리 몸에 사용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의료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이기까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웠죠. 저랑 다 같이 이제 이 소재를 평가를 하면서 이 소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까지도 우리끼리도 오래 걸렸어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는 좀 불안한 거지. 이거 하다가 그냥 꽝 아니냐. 이거 했다가 보니까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내고 나가면서 평가를 여러 가지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소재가 맞다라는 믿음이 되면서 연구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프론티어가 되신 거네요. 아무래도 원천 네. 소재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같은 아마 많은 고심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양생명공학 분야, 블루오션이죠. 이런 분야의 연구자 또는 이제 과학자가 이제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뭐 해양생명공학을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 그 강연 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해양생명공학이라는 것을 더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해양생물일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우리 기술이라든가 이 기반은 사실 다 같은 바이오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생명공학 분야를 뭐 따로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식과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면은, 우리가 대상을 해양생물로 하면은 그게 해양생물공학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너무 해양에 있는 생명체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육상 생명이랑 달라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도 우리 지구에 있는 같은 환경이고, 물론 좀 환경들이 다르니까 좀 다른다는 것만,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점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똑같은 우리 지식, 기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생물공학회 주관으로 기획된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는 총 4부작 온라인 특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차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해양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차영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